안녕하십니까. 파이널 리뷰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수업 진행할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마지막 1차를 앞두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말 그대로 마지막으로 좀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부분들을 챕터로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본 강의 시간 때 했던 것들을 쭉 요약하면서 이제 6시간 동안 한번 한 과정을 쫙 훑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강의를 물론 다 듣고 정리하시는 분들이 좋겠지만 작년에도 보니까 늘 파이널 리뷰만 또 들으시고 이렇게 뭐 수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들이 뭐 극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이널 리뷰 자체 이 과정은 다른 1차 과목들은 모르겠지만 선행사정 이론 자체는 어떠한 부분들을 뭐 중점적으로 공부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거고요. 우리 리스크 관리부터 나중에 이제 배상 책임보험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 때 20강 넘게 쭉 진행했던 과정들을 요약하면서 이 부분 다시 여러분들이 또 정리해야 될 것들, 또 중요하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부분들을 한 번씩 쭉 정리하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총 6차시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조금 뭐 한두 차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 우리가 계획된 커리큘럼 안에 있는 6차시 안에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한 번씩 쫙 빠르게 훑으면서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와 연관된 강의와 연관된 문제들을 뭐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들을 별도로 가졌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풀이나 이런 과정들은 거치지 않을 거고요. 기본 강의를 한번 빠르게 스캔하면서 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4월 17일 날 이제 시험 보잖아요. 17일까지 오늘로 한 달 조금 덜 남았네요. 그죠? 이 기간 동안 물론 기본 강의가 다 공부되신 분들 또 지금 이제 1차에 조금 올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 화요일반에 보시면 뭐 1차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것도 이제 1차가 좀 이제 부담스러운 시점이에요. 그죠? 온전히 2차에 준비하긴 또 부담되고 1차를 준비하셔야 되는 과정인데 충분합니다. 시간상으로. 특히 선사이론은 작년에 혹시 시험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고요. 되게 열심히 지금 막 선사이론만 목맨다고 해서 막 80점 이렇게 맞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도 늘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개념과 틀을 보험이 뭐다라는 틀 안에서 구체적인 이제 계산 문제들 연습해야 될 거 강조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만 푸셔도 이제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고 너무 목매서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뭐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점수가 공부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우리 어법이나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게 합격 전략에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나눠준 뭐 모의고사나 문제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서 그 문제에 파생되는 이제 그 문제가 나오게 된 개념이 되는 문제 이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공부하는 이론을 딱 공부한 다음에 이제 문제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문제를 보면서 거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틀린 문제를 이해하고 이렇게 학습하시는 게 조금 효과적일 거라 생각됩니다. 파이널 리뷰는 아까 얘기했듯 처음부터 쭉 훑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교재 같은 거 안 보셔도 되고요. 요약집 갖고 오셨으면 그 요약집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요약집에 제가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문제를 쭉 수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까도 얘기했듯 요 파이널 리뷰만 들으러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파이널 리뷰만 듣는 분들도 혹 계시니까 그분들은 뭐 제가 기본 강의를 다시 결제하고 들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좀 함축해서 제가 하니까 뭐 이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뭐 처음 듣는 분들도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본 강의처럼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는 부족함 없도록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셔서 비도 눈이죠. 지금 눈이 와요. 야 지금 3월인데 눈이 오고 있습니다. 눈이 오는데도 이렇게 수업 들으러 오셔서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학습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할게요. 잘라주시고. 자, 우리 리스크부터 공부를 해야죠. 우리 앞에 몇 쪽이나요? 몇 쪽 있죠? 저 책이 달라가지고. 리스크 관리. 자, 우리 보험을 시작하려면 항상 기본 책 보지 마시고 저 보시면 돼요. 우리 한번 저랑 이제, 손사이로는 책 읽기 싫잖아요.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냥 쭉 들으시면 되고,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아주 솔직하게, 작년에 파이널 리뷰 그냥 시간 없어서 안 들었습니다. 이래도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쭉 패키지 다 들었는데, 파이널 리뷰는 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어요. 문제만 풀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합격 수기 보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들었어요? 이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다 들으신 분들은 사실, 이걸 가지고 여기서 제가 기본 강의 했지 않았던 얘기들 여기서 뭔가 극적인 여러분들, 그 파이널 리뷰 하니까 거기 꼭 다 찝어주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다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쭉 빠르게 훑어갈 겁니다. 우리 첫 시간에 저하고 우리 언제였나요? 11월 달에 이렇게 앉아서 첫 보험을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몰랐다가, 그죠? 지금은 이제 조금 들으셨어요. 문제도 풀어봤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제가 얘기하는 것도 혼자 보지 않고 강의를 통해서 한번 책을 한 권 읽는다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을 시작하려면 우리 항상 처음에 얘기했던 리스크를 공부했어요. 그렇죠? 리스크는 뭐였어요? 우리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위험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죠? 리스크를 정의하는 개념들은 무수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했듯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리스크를 구분해서 분류해서 설명하죠. 이 내용 다 아시니까 이제 복습하면서 혼자 중얼거리셔도 되고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험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불확실성에서 일단 시작해요. 자, 불확실성은 확실하지 않다 이거잖아요. 그죠? 말 자체로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확실하지 않다라는 건 불확실한 건데, 불확실한 게 왜 보험과 관계 있냐 이거예요. 우리 이제 보험을 보험이라는 보자도 언급하지 않았어. 보험을 공부하려면 리스크를 이해해야 돼요. 그죠?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불확실성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보험 없다, 위험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중간에 배우셨지만 리스크는 일단 불확실해서 시작하는데 이 불확실성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했어요. 확실하지 않은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쵸? 정해지면. 그럼 우리가 반대로 물어볼 수 있겠네. 정해지면. 정해졌다라는 건 뭔가요? 확실해졌다. 확실해졌다라는 건 불확실성이 없다라는 거고, 그 불확실성이 없다라는 건 이건 뭐가 파생되냐면 개인의 차가 생겨날 수 있어요. 개인의 차. 개인의 차이. 동일한 조건인데도 누군가는 불안할 수도 있고 동일한 조건인데도 누군가는 불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이 불확실성이라는 건 개인의 차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는 위험하다고 느껴져. 근데 어떤 누구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리스크를 공부하니까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배웠지만 여기서 뭐가 파생되냐면 이 개인의 차이라는 그 부분들에서 우리 주관적 위험이라는 서브젝티브 리스크라는 개념이 파생되죠. 여기는 불확실성에서 파생되는 개념들인 거예요. 즉 주관적으로 불확실성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주관적으로 불확실성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개인의 차, 주관적 위험과 이 시험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주관적 위험과 파생되는 내용이 뭐예요? 개인의 환경. 어떤 것들이 주관적 위험의 판단 요인이 될까요? 교육, 지식의 수준, 경제적인 것, 경제력, 이런 것들로도 주관적 위험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 이 환경의 요인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지. 자, 장중, 주관적 위험과 관계없는 것은 개인, 교육, 여러 가지 기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지,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차이, 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위험하다고 느끼고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그렇게 안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야 있지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주관적 위험 자체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 주관적 위험으로 파생되는 게 뭐냐? 이 주관적 위험으로 파생되는 게, 이게 누구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 가입, 누구는 무보험,
무보험자도 이 주관적 위험과 연계돼서 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공부했던 기대효용 이론, 요 개념까지 넘어가는 거지. 기대효용 이론은 뭐예요? 보험에 가입하게 불확실성을 느낀 사람들이 확실한 것들을 위해서 보험의 일정 부분, 이 효용 곡선들을 그리면서 효용의 가치는 점점 감소하고, 그러면 내 효용의 가치 감소만큼 보험료로 얼만큼 낼 수 있는지, 뭐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처럼 이 보험에 어떻게 가입되는 과정들을 쭉 처음에 시작되는 단계들은 불확실성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이 보험의 시작은 내가 갖고 있는 불안감, 이 불확실성은 이 개인적 차이서부터 오는 이 불안감. 사람들은 불확실한 게 싫은 거예요. 불확실한 게 싫으니까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거고, 보험에 가입해서 일정 부분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이 불확실한 것들을 제거하고 싶은 거지. 그죠? 불확실한 것들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이 불확실성은 어떤 관점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그림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 쭉 기준으로 설명한 기준들로 보면 보험 계약자 측의 보험 소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기 좋아요. 소비자 측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험 소비가 이루어지는 계약자 측의 기준에서 이해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위험, 보험의 가입 여부까지 나타나고 기대효용 이론까지 총 보험에 사람이 어떻게 가입하게 되는 과정들을 사실 이 불확실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것들. 그 다음 또 하나의 가전으로 설명하는 게 뭐죠? 우리 편차라고도 말하는, 뭐 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요건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느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냐면, 이건 보험자의 관점에서 보험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잘 설명해주는 개념이에요. 편차는 우리 공부했어요. 차이, 그죠? 베리에이션, 차이란 말이에요. 뭔 차이를 말할까요? 자, 이러한 위험들과,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또 공부하고, 전에도 공부했지만, 이제 위험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험을 하려면. 많은 위험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 많은 위험들을 모을 때, 보험자가 들쭉날쭉한 위험들을 모아서 보험사 기준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란 기대하기 어려워요. 뭘 얘기하냐면 보험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건 통계가 필요해요. 통계. 통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만큼의 사고가 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실제 사고가 나는 거 보니까 요만큼의 사고가 났더라. 2건의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2건의 사고가 났다. 그럼 통계는 잘 맞은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보험자가 보험을 유지하고 운영할 때 통계와 함께 예측치, 사고가 10건 중에 1건이 날 거야. 주사위를 6번 던지면 6번 중에 한 번에 숫자 1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을 던졌을 때 둘 중에 한 번,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와야 돼. 자, 그렇게 통계적, 수학적 기법을 활용해서 이만큼의 사고가 날 거야 라는 걸 누가 예측하는 거예요? 보험자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자가 예측한 건 예측의 결과치와 예측치와 결과치는 동일해야 돼. 적어도 같아져야 돼요. 비슷하게. 이래야 보험자가 예측치와 결과치의 결과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보험자의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해야 되지, 보험자는. 자,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개념은 이 결과적 예측치와 결과치의 차이를 우리 뭐라 말해요? 공부했지. 주관적 위험의 반대 개념인 객관적 위험. 자, 이 사람의 위험 수치에 객관치가 있다고요. 자, 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객관적 데이터와 수치는 보험사가 예상한 게 있을 텐데 실제 발생하는 그 결과치도 그 예상한 결과치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버리면 10건의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300건, 500건의 사고가 나면 망하지. 여러분 실무에서 우리 뭐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 뒤에 가서 아시겠지만 사고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버린 거예요. 손해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보험사 입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갈 생각이니까 실적에 그대로 반영되겠죠. 이게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보험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니
결과치와 예측치에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결과치와 예측치가 맞아지는 객관적인 손해사정 절차의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가미들이나 뭐 조사 과정들이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 말고 가장 대표적으로 객관적인 결과치를 맞출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보험의 기본 원리야. 보험자 입장에서 뭘 하면 되냐면 모집 인원의 수를 늘리면 돼요. 여기가 이제 파생되는 개념이 대수의 법칙이 여기와 관련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거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가 다 되신 분들이 다 이해되는 거 하나하나씩 설명해야 되는데 이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객관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수의 법칙이에요. 대수의 법칙을 적용시킬수록 많으면 많아질수록 결과치와 예측치는 비슷해집니다. 자, 우리 교로서 기본 강의 시간에 설명했죠. 동전 2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나오거나 앞면 1번, 뒷면 1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번 던지면 통계치는 뭐예요? 앞면이 1번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와야 가장 정확한 통계치예요. 근데 꼭 그렇지 않잖아요. 10번 던져도 앞면이 계속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2분의 1의 확률로 접근될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한 5천만 명 던졌다. 5천만 명 던졌는데 2,500만 명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3 이거는 무의미한 수치예요. 비율로 따지면 똑같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 이름 대통령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요즘에 전화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이름은 다른데요? 이름은 다른데 발음은 똑같아요. 잘하셔야 될 텐데. 자, 어쨌건. 자, 우리 뭐 대선 때 득표율 보면 차이 얼마 안 났죠? 0.7% 뭐 이렇게밖에 안 났잖아요. 근데 표수는 2만 표예요. 20만 표. 자, 뭘 말하는지 알겠죠? 비율적으로 몇 프로다. 이게 중요한 게 이 기준으로 통계가 나지만 실제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는 하나 따니까 개수로는 많은 차이가 날지라도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수를 늘리면 그 조금의 오차들은 비율로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 아니다. 거의 보험자의 예측치와 비슷해진다. 이게 뭐다? 대수의 법칙. 그래서 이 대수의 법칙은 엄청 중요하지. 제가 이번 시험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지금 제가 이거 말한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거 하나하나들로 기출됐던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대수의 법칙은 매우 중요하다. 보험자의 운영에 가장 필수적인 갖춰야 될 이론 중에 하나지. 우리 대수의 법칙을. 자, 그러면 대수의 법칙을 여기 아까 얘기했듯 예측치와 결과치와 이어지는 이 대수의 법칙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거예요. 이 대수의 법칙은. 그럼 대수의 법칙은 무작정 막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의 단위, 리스크를 다수 확보하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돼. 자, 그럼 리스크를 위험의 다수성, 리스크를 막 모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보험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험을 막 모으기란 쉽지가 않아, 이 구조적으로. 자, 이 대수의 법칙을 통해서 위험의 다수성과 관련된 게 보험 시장에 특징이 있어요. 보험 시장은. 이건 진입 장벽이 높아요. 장벽이 매우 높아. 왜?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무슨 뭐 광고로도 많이 뭐 새로운 상품들이 나올 때 막 요즘에 그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눈에 주름 요거만 발라도 막 주름 개선된다며요. 뭐 이리 뭐더라? 아무튼 뭐 그런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어떠한 신상품들이 나오고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기업이 나왔을 때 뭔가 자기를 막 홍보하려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보험은 여러분들 들어봤을 때 뭐 새로운 보험 시장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갖고 있는 데이터, 이 다수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보험 시작할 거야. 그래서 가입자들을 한 명 모으는 거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모을 수야 있지. 근데 뭘 충족하기 어렵냐면 이 다수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다수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회사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영의 안정성이 왜 결과치와 예측치가 비슷해지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 내가 계약자가 10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10명인데 9명이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야. 4,000명인데 4,000명이 한 명도 사고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결과치, 예측치가 많아져야지 그 확률과 예상된 기준치가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다수성 때문에 대수의 법칙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 시장은 신규 시장이 진입되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보험은 합병, 그죠? 그래서 인수합병을 한다거나 M&A를 통해서 보험 시장 인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 진입을 하지 쉽게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과거의 기준이었어. 근데 요즘은 또 다르지. 요즘의 기준으로 해볼까요? 만약에 카카오가 보험을 시작한다 생각해봐요.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 거기에 자기의 보험 상품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플랫폼 안에서 보험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지금 시대에서는 또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 새로운 신규 시장의 진입이 뭐 때문에? 이 공론화에 있는 이 플랫폼 시장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결국 뭐다? 보험은 뭘 갖추기 위한 거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다수성을 충분히 충족시켜야 보험자의 기준, 보험자의 통계치와 경영의 효율과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 개념을 제가 기본 강의한테서 쭉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자, 리스크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이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 이 불확실성에서 시작되는 거. 자, 불확실성에는 또 이것도 들어가요. 무지의 개념도 포함돼요. 내가 이게 위험한 상태인지 아닌지도 불확실성에 포함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위험한지 아닌지 몰라. 깐난애가 횡단보도 고속도로 8차로를 막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왜? 엄마가 저기 앞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차 막 쌩쌩 달리는데 위험한지 몰라. 근데 누가 봐도 걔는 객관적으로 위험해 보이잖아요. 누가 보다가 그거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지. 근데 내가 위험성을 모르고 못 느끼는 거, 이것도 불확실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체크를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우린 또 이거 기본 강의 시간 때 설명했지만 이 불확실성은, 우리가 공부하는 불확실성은 손해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기본 개념의 불확실성은 이익의 개념도 불확실성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보험, 우리가 공부하는 손해사정 이론에서는 이 불확실성은 손해에만 집중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내가 사고가 났다, 내가 손해가 났다, 손실이 발생했다 라는 개념으로 불확실성을 이해하시되 이익의 개념도 사실은 내가 돈이 생길 수도 있는 알 수 없는 상태, 불확실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접근하지 않는다. 우리 이 손해사정 이론에는 손해론에만 불확실성이 이해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 위험 시험에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파생되는 내용도 있죠. 주관적 위험과 관계되는 거, 보험에 왜 가입하게 되는지, 그 결국 기대 효용 이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확실한 게 싫은 사람들은 일정한 비용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정한 비용을 내고 보험에 가입한다라는 건 뭐예요? 돈 내도 불안한 게 싫은 거잖아요. 우리 그 보험에 드는 모습들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암 걸릴 걸 대비해서 돈 내잖아. 나의 비용을 내잖아. 자, 그럼 그때 내가 내는 이 비용이 손해야? 로스냐고? 아니지. 비용이잖아. 비용이 되는 거예요. 손해가 아닌 거야. 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나의 뭐를 제거하고 싶은 거야? 나의 이 불확실한 것들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보험에. 기부하시는 분 있어요? 보험회사에 그냥 너 그거 들어줄래? 옛날에 보험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보험이 문제가 된 거야. 자, 우리나라 보험 시장이 굉장히 선진 시장이거든요, 지금. 근데도 아직까지도 보험 설계의 기준들로 이해하면 이거 가입해줘. 이제 점점 그런 게 없어졌지. 왜? 사람의 인식들이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생겨나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우리 작은 엄마가 들어주려고 해서 들어준 거예요. 내가 뭔지도 모르고. 작은 엄마가 보험 가입해달라 그래가지고 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우연찮게 보험 수령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지. 왜? 나한테 위험하지도 않은 위험도 그냥 다 갖다 끼워놓고 새로운 상품들을 팔아가지고 지인, 학연, 인맥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 이제 보험 시장들은 뭘 이해해야 돼?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했으니까 보험 가입시켜주기 가장 좋은 방법은 걔의 불안한 것들을 자극시키면 돼. 그래서 여기서 뭐가 파생돼요? 보험자의 가입 여부는 마케팅 이런 것들도 다 이 주관적 위험과 관계된 내용들인 거예요. 왜 마케팅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 긁는 거예요. 자, 교육보험 옛날에 나왔죠? 교육보험 종신보험하고 똑같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에 환장하잖아. 그 교보생명에서 내가 죽었을 때 너 아이의 교육은 누가 감당하니? 이거 환장하는 거지. 왜? 뭘 자극시킨 거예요? 죽음과 교육을 매칭시킨 거야. 자,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보험 영업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사람의 불안감과 그 사람의 마음에 이게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더 잘 팔아요. 저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만약 보험 팔면 진짜 잘할 것 같아.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사고 나가지고 제가 교통사고 처리를 해주고 나서, 아이고, 아버님, 자녀들이 있어. 아유,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 아저씨의, 그 아빠의 이 사고의 환경을 아들에게 그대로 적용시켜봐요. 불안하지 않겠어? 이 아저씨는 사고 날 줄 알았나? 무슨?
사고 날 줄 몰랐던 거예요. 사고 날 줄 몰랐는데 왜 사고 난 거예요? 불확실하게 우연치 않게 사고 난 거잖아. 불안하게, 그럼 그 불안감 속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면 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다칠 수도 있는 거네? 상해보험 가입하겠지. 자, 굳이 뭐 이걸 가입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보험시장은 요 철저한 뭘 자극시키는 요소에 있다? 주관적 위험, 불확실성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 나오는 거예요. 기대효용 이론도. 기대효용 이론은 아까 얘기했죠. 일정하게 효용이 줄어들어요. 자, 효용이 줄어드는 건 이거 보험으로 적용시키는 거지. 누구나 다 위험은 회피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그 위험 회피의 가능성을 기대효용 이론으로 설명하고 여기서 이제 또 계속 요즘에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죠. 작년에도 계산 문제로 나왔고 확실성 등가와 함께 이제 뒤에서도 한번 볼 거예요. 확실성 등가와 함께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니까 꼭 요 부분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본 강의 시간 때도 설명했고 문제 풀 때도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문제 풀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불확실성 아까 얘기했듯 개인에게는 발생할 수 있는 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다 넘어갈게요. 개인에게는 불확실해. 나에게는 이게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몰라. 나는 불안해. 그런데 보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1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누가 날지 이 당사자들은 모르지만 예를 들게요. 오징어 게임. 누가 1등 할지 개인 당사자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불안하지. 내가 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개인은 불안한데요. 오징어 게임 주최자는 누군가 한 명은 1등 할 거 아니야. 누군가 한 명은 1등 하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1등 할 거 아니야. 보험 똑같은 거예요. 통계를 적용하면 100명의 기준들의 사람 중에서 누군가 한 집은 불타겠지만 통계적 기준으로 접근하면 한 명은 무조건 불나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주관적 위험의 기준에서 계약자 입장에서 내가 날지도 모르니까 나는 가입을 하는 거고요. 보험자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계산된 계산치가 딱 맞아떨어지면 효율적인 아름다운 구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기준이 완전 다른 거지. 보험자는 누가 나든 관계없어. 나기로 한 것들, 나기로 한 손해만 나면 돼요. 한 명만 나오기로 했으면 한 명만 나오면 되는 거지. 뭐 예측치. 근데 결과치도 그게 나오면 보험자는 효과적인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지. 보험 운영에. 그러기 위해선 대수의 법칙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고 결과치를 적용시키려면 보험자를 뭘 해야 되는 거야? 뭐 제거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파생되는 게 이거를 깨트리는 요인들을 보험자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리는 요인들이 뭐야? 도덕적 위험들. 객관적인 기준치를 무너뜨리게 하는 역선택. 보험자는 뭐 하는 거야? 이거 막아야 되지. 그럼 이걸 막기 위해 법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계약법들이 생기는 거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뭐가 방지될 수, 이거 뭐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사기. 보험 사기와 관계된 거지. 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험은 작은 돈을 내고 큰 보험금을 받는 사행계약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험은 뭐 이거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 보험계약법에 이걸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과 개념들을 쭉 두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뭐 파생되는 거예요? 사기. 자, 보험 역선택 방지를 위한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공부할 거 엄청 많죠. 자, 이것만 가지고도 공부할 거 계속 많고, 그리고 여기서 보험계약법을 왜 두고 있냐? 보험계약의 특징들을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행계약성. 그럼 사행계약성 나오면 뭐예요? 선의성. 보험은 왜 선의한 거냐? 그럼 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부합계약성, 보험계약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다 한 줄기로 쫙 이어진다는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단편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좋겠지만, 파이널 리뷰니까 이 쭉 통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계십시오. 자, 우리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이 이해 안 가는 부분들 없죠? 제가 다 기본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들이니까. 교재해 볼게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지. 리스크의 개념에서 여기서 나올 거예요. 리스크를 분류하죠. 객관적 위험, 주관적 위험 분류하고.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구분해 봅시다. 그런 게 뭐죠? 순수 리스크와 투기적 리스크.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죠.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에요. 사실 이 부분들은. 순수 위험은 뭐예요? 단순하게 정말 위험의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순수 위험, 손실만 있는 거지. 뭐 대표적인 것들이 순수 리스크 뭘까요? 교통사고 뭐 이런 것들. 예측, 이게 그러니까 손실의 가능성만 있는 것들을 말해요. 투기적 리스크는 반대예요. 이익의 가능성도 새길 수 있는 거죠. 투기적 리스크의 대표적인 것들 뭘까? 도박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되지. 그럼 순수 리스크와 투기적 리스크를 비교하는 문제들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꼭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럼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순수 리스크가 보험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죠?
투기적 리스크는 보험의 대상이 아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정 리스크와 근원 리스크. 특정 리스크는 개인에게 국한된 리스크예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 그래서 개인의 위험, 주택 화재의 위험, 나의 건강상의 위험, 이런 것들은 특정 리스크, 개인에게 집중된 리스크. 근원적 리스크는 다수의 집단에게, 단체, 전체에게 들어진 위험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 지금 뭐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도 간다고 뭐 이런 말 하죠.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되면 나만 인플레이션이나? 아니에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 자체의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 위험 관리는 어려워요. 단체니까. 자, 그리고 정태적 리스크, 동태적 리스크는 말 그대로죠. 정태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험의 변화의 차이가 많지 않아요. 동태적 리스크는 위험의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급변한단 말이에요. 시장에 따라서. 그럼 규칙성도 없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동태적 리스크들은. 또 분류해 놓으시고. 이 부분에서 시험에 많이 나왔죠. 또. 자, 그럼 리스크를 이해할 때 리스크와 동일하게 해석되나 조금 개념의 내용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봐야 되니까. 자, 페릴을 먼저 봅시다. 페릴은 뭐예요? 손인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요. 그럼 뭐지? cause of loss,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로스를 발생시킨 원인. 로스를 발생시킨 건 뭐다 이거지. 로스는 뭐예요? 손해잖아. 우리가 손해로 해석하잖아요. 손해가 난 원인이에요. 손해가 난 원인.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험을 이제 다 공부하셨으니까 손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보험 사고를 말하지. 자, 보험 사고와 관계된 게 페릴이에요. 그래서 페릴은 뭐냐면 이 손해를 야기시킨 원인. 자,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원인, 화재를 야기시킨 원인, 나의 이 암이 얘네들 원인, 어쨌건 그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된 원인. 그럼 그 원인은 뭐다? 아까 얘기했듯 보험 사고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험으로 말하면. 그럼 내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게 된 원인이에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보험 사고를 이해해야지. 그럼 보험 사고. 보험 사고는 뭘까? 아까 얘기했듯 로스를 야기시킨 건데 보험 사고는 보험자가 담보하기로 한 손해예요. 모든 사고를 보험사가 돈 다 주는 경우가 아니지.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돈 줄 거예요. 이런 사고로 인해서 네 손해가 나면 우리가 돈 줄게. 이게 보험이잖아요. 자, 너의 이런 사고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불확실성을 이 사고가 나면 우리는 돈 줄게. 우리가 담보해 줄게. 그래서 이걸 커버해 준다 그러지. 보험자가 담보한다는 커버. 보험자가 담보해 주는 사고들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사고들은 보험자가 담보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고들은 보험자가 담보할 수 없는 사고들도 있는 거야. 자,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기로 한 사고들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기로 한 사고들 우리 공부했으니까 아실 거지. 뭐 대표적인 게 고의사고 같은 게 보험자가 사고로 인해서 이 사람이 다쳤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다쳐서 보험자가 돈을 받으려고 했더니 지가 지 돈 찍었어. 고의로 발생했다고요. 이거는 보험자가 커버하기로 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보험자가 다 담보하기로 한 사고는 우리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뭐여야 돼요? 일단 우연해야 돼요. 우리 보험사고는. 우연하지 않은 사고는 담보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고의사고를 면책사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고의로 일으키면 뭐가 무너지니까? 우리 공부했지? 객관적 위험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담보하기로 한 사고를 우리는 보험사고라 하면 보험자가 담보하기로 한 사고가 있고 담보하지 않기로 한 사고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대표적인 게 고의사고가 그럴 수 있겠지. 자, 시험에는 근데 뭐가 나오냐면 이 페릴과 관련돼서 예전에 과거 기출 보면 다음 중 페릴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찾는 건 쉽지. 뭘 찾는 거였어요? 그냥 보험사고가 아닌 것들 찾으면 돼. 그럼 거기에 뭐가 껴있었냐면 해자드, 우리 좀 이따 배우겠지만 해자드가 껴있었어요. 이거는 뭔 사고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야. 손해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야. 대신 사고나 손해를 더 높이거나 감해주는 사유들이 해자드란 말이에요. 그거가 하나 껴있어 찾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요즘에 출제 안 되는 것 같아. 요즘은 그렇게 쉬운 문제 출제 안 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방식, 열거책임주의와 포괄책임주의, 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형식에 대한 분류가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꼭 비교하시고, 자, 하나만 정리하면서 갑시다. 우리 이게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유리합니까? 보험 소비자는 포괄책임주의 방식이 훨씬 유리해요. 왜? 포괄책임주의 방식은
나열을 뭘 나열한 거냐면 면책 사유를 나열한 거예요. 우리는 요 사고 요 사고 요 사고 빼고 줄게. 그 얘기는 그거 빼면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열거 책임주의는 보험자가 주기로 한 사고를 열거한 거예요. 우리는 A, B, C를 줄게. 그럼 그거 이외의 사고는 안 주는 거예요. 자,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면책 사유를 나열시켜 놓은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범위 자체가 넓어요. 보상해주는 스펙트럼 자체가 넓어지는 거고, 열거 책임주의는 하나만 고르니까 나한테 위험한 걸 알고 나는 이 위험이 위험한 걸, 나 이 위험이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잘 알 수 있는 기업이나, 그죠? 기업이나 뭐 재보험을 통해서 많이 기업체들이 우리 열거 책임주의 방식을 많이 채택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고, 당연히 물어주는 게 많으니까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포괄 책임주의가 비싸겠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들 표를 보고 쭉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거기가 파생돼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위험 보편의 원칙도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위험 보편의 원칙도 꼭 정리. 위험 보편의 원칙은 뭐예요? 열거 책임주의의 수정 이론이에요. 아까 얘기했듯 포괄 책임주의와 열거 책임주의는, 포괄 책임주의는 주지 않기로 한 면책을 열거한 거고, 이거는 주기로 한, 보상하기로 하는 것들을 열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X, Y, Z는 우리가 돈 안 줘. 나는 A, B, C를 돈 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엉뚱한 S가 있었다. 요 S는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둘 다 우리는 돈 안 준다고 해도 말 안 했네? 보상 열거 책임주의에서도 우리는 돈 안 준다고도 말 안 했고, 우리는 돈 준다고도 말 안 했네? 이 중간에 떠버린 이 S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S의 기준으로 적용하면 뭐 주는 거예요? 면책을 열거했잖아요. 요거 빼고 다 줄 거니까 S는 포괄 책임주의에서는 돈 준다 안 준다? 주는 거야. 왜? 면책을 열거한 거니까. 엑스클루디드를 열거시켰다고요. 돈 안 주기로 한 것들을 말해놓은 거야. 그럼 안 주기로 한 것들 이외의 것들은 줘야 되는 거지. 그럼 결국 나머지 것들은 다 준다고요. 그럼 S는 포괄 책임주의에서는 돈 줘야 안 줘요? 줘. 근데 열거 책임주의의 기준으로 보면 이 S는 돈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왜? 이거 우리가 주기로 한 것만 열거했단 말이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요 원인을 일단 따져보니까 요 S는 이 A를 야기시켰어요. 이게. 이 S가 A라고 하면 안 되지. A라고 합시다. S가 A. 보험자가 주기로 한 손해가 A예요. 자, 그런데 S가 A를 야기시켰어요. 근데 이 열거 책임주의사의 갑보험사가 A 사고네? 우리가 돈 줄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S가 원인이야? S 때문에 A가 생긴 거야? 선행 원인이 뭐다? 선행 원인이 자기네가 주기로 한 위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선행 원인이 자기네가 주기로 한 위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얘네는 열거된 위험으로 사고가 났죠. A라는 열거된 위험으로 사고가 났지만 선행 원인이 S라는 이유로 돈 못 주겠다는 거지. 열거 책임주의는 돈 못 주겠다 이거야. 왜? 너 S 위험으로 사고가 발생됐어. 자, 이렇게 하지 말라가 위험 보편의 원칙이에요. 자, 비록 선행 원인이 보험자가 담보하기로 한 위험이 아닐지라도, 비담보 위험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까지 면책으로 해석하지 말고 넓게 포괄해서 줘라가 위험 보편의 원칙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거 책임주의의 수정 이론이라고도 얘기해요. 열거 책임주의의 수정 이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열거 책임주의의 수정 이론, 위험 보편의 원칙 꼭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다음에 해자드. 해자드는 시험에 많이 나오지. 해자드는 모랄 해자드, 모레일 해자드, 그다음에 피지컬 해자드, 그다음에 요즘에 뭐 리갈 해자드까지 많이 나오는데 이거 개념을 하나씩 이해합시다. 해자드는 우리 이 해자드는 일단 이거 자체가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보험 사고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해자들은 말 그대로 위험 상태라고 표현해요. 위험 상태. 위험 상태는 뭐예요? 위험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 자체의 상태. 나의 컨디션,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지. 자, 목조 건물과 콘크리트 건물을 비교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목조 건물이 더 높아요. 그러면 화재에 있어서의 목조 건물은 해자드가 더 큰 거야, 콘크리트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더 야기시키거나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 이거를 해자드라고 그러지. 자, 위험 상태. 그러면 이걸 크게 우리는 피지컬 해자드, 모랄 해자드, 시험에 많이 나오지? 모레일 해자드, 뭐 소시에탈 해자드, 리걸 해자드라고 하고. 자, 피지컬 해자드는 뭐냐면 이거는 예측 가능해요. 왜 예측 가능하냐면 그냥 그 상태의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의 객관적 위험의 수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시다. 아까 얘기했듯 목조 건물이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이만큼 날 것이다라는 그 가능성과 수치들을 객관적인 상태를 피지컬, 물리적 위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그 가치 상태. 그런데 요 모랄 해자드와 모레일 해자드는 달라요. 이건 주관적인 상태예요. 왜? 내가 이 사고를 일으킬지 모를지 내면의 상태들, 도덕적 위험, 모랄 해자드, 도덕적 위험. 내가 이 위험을 인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킬 내면의 상태란 말이에요. 자, 너는 그냥 객관적으로 너 가만 보면 너 몸 상태는 멀쩡해. 그런데 너가 인위적으로 내 엄지손가락을 자를 가능성 어떻게 예측하냐고, 이 내면의 상태들을. 전 모르겠어요. 이게 보험시장이 인공지능이나 막 관상학을 도입해가지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진지하게 느끼네. 관상학적으로 사고를 뭐 이 관상도 통계잖아. 막. 예를 드는 거예요. 내면 상태를 뭐 볼 수 있는 뭐 이게 나오지 않는 한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야.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예측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보험자는 통계치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보험자의 경영이 어려워지겠지. 10개 사고가 나야 되는데 40개씩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자, 그 결과로 요거를 제거시켜야 돼. 근데 이게 보험의 숙제지, 사실. 평생의 숙제예요, 이 모랄 해자드는. 평생의 숙제야.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모든 법만들이 쫙 나오지. 우리 상법에 두고 있는 개정들이. 그래서 뭘 또 두고 있냐면 계약 당시에도 너 이거 들어오기,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다고요. 뭐 어떤 것들도 있으나 이 역선택이나 모레일 해자들, 방관하는 이 상태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 안보험 같은 경우에 90일 동안 돈 안 줄 거야. 일부러 그러지 마, 너네 네 위험으로 이거 우리 가입 못 시키는 것들이야. 라는 제도적인 특약들과 제도적인 장치들을 다 두고 있다고,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해자드는 시험에 이건 엄청 많이 나오지. 이건 뭐 거의 엄청 나오는 거고, 여기와 관계돼서 나올 수 있는 거, 피지컬 해자들과 관계돼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리적인 위험을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보험자는. 무수히 많은 위험들을 어떻게 측정해? 한 명, 아까 다수성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해봐요. 많이 모아야 된다며. 그럼 많이 모아하는데 일일이 다 찾아가. 그 위험들을, 해자들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 넌 위험이 크네. 너 위험이 낮네. 라는 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두고 있는 게 여기 고지의무예요, 고지의무. 이런 게. 이거 실현하기 위한 거지. 왜? 다수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 명에게만 동일한 것들을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동일한 내용들의 고지사항들을 두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둔 게 고지의무와 관계된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이 내용들 파생되는 것들이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고, 시험에 이거는 강조 안 해도 되죠.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모랄 해자드, 보험의 숙제지. 이거는 꼭 잘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로스는 손실의 위험을 이제 아까 얘기했듯 말 그대로 손해예요. 이제 얼만큼의 손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손해가. 그럼 이 손해는 경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손해여야 돼. 경제적으로. 자, 제가 이거 기본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경제성이 없는 것들은 물어줄 수 없어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이 손해와 관련돼서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출제돼요. 작년에도 나왔어, 시험에. 간접 손해가 뭐예요? 첫 번째 손해 이후에 생겨나는 파생된 손해들을 간접적인 손해라고 그래요. 직접적인 손해는 뭐예요? 사고로 발생된 그냥 직접적인 손해. 화재로 인해서 물건의 건물에 불이 다 탔다. 그럼 그 직접 손해는 뭐예요? 화재로 인해서 불탄 건물이 첫 번째 손해인 거예요. 물건 자체의 손실, 소멸이 생겨났던 것들이 1차적인 손해인 거고, 두 번째 손해는 뭐예요? 그래서 먹고 잘 데가 없어.
먹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새로운 집을 구했다고요. 그죠? 그럼 그 집을 구할 때 들어간 비용도 이런 게 대표적인 간접손해가 되겠지. 또 어떤 것들이 간접손해가 있나요?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 거 뭐 이런 거죠. 와인 창고에 와인 냉장고가 고장나서 와인이 망가져요. 그럼 냉장고의 고장이 뭐가 파생된 거예요? 와인의 손상까지도 포장된 거지. 또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뭐 귀걸이, 양쪽에 귀걸이가 있는데 한쪽 귀걸이가 잃어버렸어요. 요즘 에어팟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에어팟 한쪽만 다시 팔고 이러더라.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쪽 귀걸이가 잃어버렸어. 그럼 나머지 한쪽의 귀걸이는 계산상, 수리적으로 얼마여야 돼? 반값이어야 되잖아. 근데 반값이 아니지. 에어팟 한쪽 반값 아니에요. 막 2분의 1에 팔아.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간접손해지. 하나를 잃어버림으로써 2분의 1의 손해가 아니라 이쪽의 가치 또한 떨어지는 것. 이게 간접손해를 표현하는 거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뭐가 시험에 또 많이 나오냐면 그 간접손해는 보험으로 담보하냐 이거지. 보험으로 담보해요, 간접손해를? 원칙적으로는 직접손해가 담보돼요. 간접손해는 특약을 통해서 가입해요, 보통. 그래서 뭐 기업 휴지보험이나 이런 뭐 기출보험은 나와 있을 거예요. 기업 휴지보험이나 별도보험을 통해서 가입하지. 그럼 로스를 가지고 문제를 사실 낼 게 많지. 똑같은 말로 바꾸면. 로스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손해에 국한하지 않고 감정적 손해도 담보한다. 완전 틀린 말이잖아. 감정의 가치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담보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니고 경제적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거고, 로스는. 그리고 이런 문제들, 직접손해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은 직접손해만을 담보하고 간접손해는 특약으로 담보된다. 이런 내용들로 문구를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로스도 꼭 잘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우리 그 연관성, 페릴과 해자드, 로스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걸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 리스크라 그러는 거예요. 리스크. 저거 꼭 정리해 놓으시고, 이 리스크 관리에서 시험에 나오지. 이 리스크론에서 해자드, 페릴, 로스, 리스크 요와 관련된 내용들에서 많이 나올 때는 막 3-4문제도 나오기도 해요. 예. 못 나와도 올해도 한 문제는 무조건 여기서 나올 거다. 꼭 체크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우리 5분만 쉬었다가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 리스크 관리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